네, 좀 복습을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형상수를 이용을 하는 거죠. 평형상수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반응이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다. 뭐 반응물이 평형에서 반응물이 지배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생성물이 지배적인 상태인지 그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응용 사례는 반응 방향을 예측할 수 있죠. 뭐 이 반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이냐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반응이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반응 방향의 예측과 함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초기 상태, 초기 농도를 알고 있을 때 그럼 평형에 도달하면은 농도가 얼마쯤 될 건가, 그런 값들을 계산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평형 상태의 농도 계산하는 것 복습을 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16장 가서 17장 가서도 계속 똑같은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지금 복습하지 않고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6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로 대충 설명드리고 말았었죠. 르샤틀리의 원리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평형에 도달해 있는 혼합물이 있을 때, 그러면은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 반응물의 농도, 특정 생성물의 농도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조작을 가했을 때, 여기서 외부에서 가하는 조작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가하면은 평형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그거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르샤틀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트레스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러면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로써 풀어서 이해하는 르샤틀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력과 부피 변화, 세 번째는 온도 변화, 이렇게 세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요인들이 평형의 위치를 어느 쪽으로 옮길 것인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절로 가서 바로 실제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5.7절의 제목은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화합물의 농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암모니아를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부터 암모니아 기체를 합성하는 이 반응에 대해서, 이 반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왜 안 없어질까요? 아,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안 보이네요. 나만 이상한 소리 했네. 여기 뭐 이렇게 제 화면은 여기 이렇게 가리고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화합물들의 농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H2 농도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생성물인 NH3의 농도는 파란색, 그 다음에 또 다른 반응물인 N2의 농도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찍찍찍 직선으로 그어 놨죠.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이렇게 X축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데 보이시죠? 시간이 X축을 따라서 흐르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농도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 구간에서는 이 화합물들이 평형에 도달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림으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여기 요 순간에 N2의 농도를 이렇게 확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질소 기체를 더 불어 넣어준 거겠죠. 그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N2의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 이상 이렇게 N2의 농도가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상태는 평형이 아니에요. 그죠? 평형 상태의 농도는 여기지, 여기 이만큼의 농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평형이었는데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형 상태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합물들, 그러니까 이 평형 혼합물들은 어느 쪽으로 반응을 진행시킬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근데 실험 결과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N2 농도가 다시 조금 줄어들고 NH 농도는 늘어나고 암모니아의 농도는 감소하더라.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외부 스트레스를 빨간색으로 표현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외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방향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인 반응이 진행되는 것은 녹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반응식이 이렇게 있을 때에 외부 스트레스는 N2의 농도가 증가했다, 즉 N2의 양이 많아졌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외부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고 하는 거는 항상 스트레스의 반대 방향을 쓰면 돼요. 그래서 N2의 농도가 늘어난 거를 줄이는 이런 방향이 될 텐데, 그럼 N2의 농도가 줄어들려면은 반응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반응은 오른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계산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임의의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사실 농도 변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변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밖에 없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 번만 더 빠르게 간단하게 해보면, 반응물의 농도가 늘어났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반응물의 농도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완화시키는 방향은 농도를 줄이는 방향이고, 반응물의 농도를, 그러려면은 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반응물이 줄어들었을 때, 반응물의 양이 줄어드는 스트레스에 대해 완화를 시키려면 반응물이 더 생성되어야 되겠고, 반응물이 생성이 되려면은 알짜 반응은 왼쪽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지난 시간에 한번 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는 외부 스트레스, 그럼 이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테니까 그것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반응을 의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생성물을 없애주면은 생성물을 다시 만들려고 할 테니까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르샤틀리의 원리를 우리가 원리 그 자체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가 반응지수 Q를 고려를 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위에 그래프에서 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 각 화학 종들의 농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0.50몰, 그 다음에 H2는 3몰,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1.98몰, 요렇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평형상수를 계산할 수 있죠. 평형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평형상수 KC를 계산을 해보면 N2 농도에 H2 농도 세제곱, NH3 농도의 개수를 보니까 제곱이죠, 그죠? 제곱. 그렇게 해서 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이 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외부 스트레스가 어떻게 가해졌냐 하면, 지금 보면은 N2의 농도가 여기 보시면은 N2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했죠, 그죠? 내가 반복을 해도 여기에요, 여기. N2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N2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1.5몰이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1.5몰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평형이 아니죠. 0.5몰의 농도일 때 평형이었는데 1.5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형 상태가 아니라 그냥 화학 반응의 임의의 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임의의 한 지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K가 아니라 Q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고, Q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똑같은 식의 모양이에요, 그죠? 넣고 계산을 하면 이게 0.097 뭐 이렇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응지수 Q가 지금 평형상수 K보다 훨씬 작죠. K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반응은 어떤 쪽으로 진행이 돼요? K 값이 고정이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은 Q가 K 값으로 수렴해야 되잖아요. 평형에 도달하면은 Q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Q가 커지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Q에 생긴 꼴을 보면은 대략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농도, 그렇게 우리가 아주 터프하게 근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반응물의 농도는 줄어들고 생성물의 농도는 늘어나는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됐을 때 농도 값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초기 농도, 변화, 평형, ICE 이렇게 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5몰이 됐고 H2의 농도는 3몰,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의 농도는 1.98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응이 지금 보니까 반응지수 Q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 R자 진행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응이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될 거니까, 그러면은 개수비에 따라서 반응물은 X, 3X만큼 없어질 거고, 그죠? 1대 3이기 때문에 반응이 한 번 진행되면 N2 하나, H2 3개, 반응이 두 번 진행되면 N2 2개, H2 6개 이렇게 줄어들 거니까 반응이 X만큼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가 되겠습니다. 그럼 생성물은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러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평형의 농도는 1.5-X, 3-3X, 1.98 더하기 2X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이고, 세 번째 스텝이 이 평형 상태의 농도를 가지고 K랑 연관을 시킨다. 그래서 K 대신에 1.5-X, 3-3X의 3승, 1.98 더하기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0.29가 돼야 되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은 우리가 X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 X 값을 가지고 평형 상태에 있는 다른 화합물들의 농도를 전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결과를 보면은 N2는 1.31몰, H2는 2.43몰, NH3는 2.36몰 뭐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화합물들이 섞여 있는 상태가 평형에 도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처음의 농도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평형 상태의 농도가 똑같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값들이랑 여기에 있는 값들이 다르죠. 그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그 화합물들의 농도 값 자체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다. 그래서 그냥 그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그 화합물들의 농도를 가지고 평형 상수를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지만 각각의 평형의 위치는 각각 화학 종의 농도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에? 네, 그럼 예제 15.13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반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화합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할 때 알짜 반응의 방향을 예상하시오. 첫 번째는 Fe2O3 산화철을 추가를 했네요. 산화철을 추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르샤틀리에 원리를 보니까 얘는 요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테니까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순수 고체, 그 다음에 순수 액체의 경우에는 사실 평형상수식에 나타나지 않죠. 평형상수식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아무리 농도가 증가한, 더 많이 첨가한 것을 가지고 Q값을 계산을 해봐도 그 Q값이 K값이랑 여전히 똑같아요. 그죠? 얘가 여기 평형상수를 쓰면은 뭐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산화철의 농도를 아무리 바꿔도 Q값이 여전히 K값과 똑같은 상태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영향이 없다. 두 번째 반응은 CO2를 제거한다. CO2를 제거를 했다.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기체니까 얘는 르샤틀리에 원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죠. 얘를 생성하는 쪽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쪽으로 알짜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러면 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CO의 제거를 반응지수 Q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지금 CO를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르샤틀리에 원리로 얘가 증가해야 되니까 왼쪽으로 오는 반응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식의 구조를 보시면은 CO의 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분모가 작아진다라는 거죠. 분모가 작아진다라는 말은 Q값 자체는 어떻게 돼요? 반응지수 Q 자체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식이 깨지고 Q가 K값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 Q가 K보다 크다. 반응이 어떻게 돼요? 반응은 Q가 작아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K값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럼 Q가 작아진다라는 말은 Q에 생긴 꼴을 보면 R분의 P. 그래서 Q가 작아지려고 하면은 생성물 줄어들고 반응물 많아지는 왼쪽으로 오는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응지수 Q를 통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르샤틀리에 원리를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넘어가가지고 이번에는 15.8절 이번에는 평형 혼합물의 압력과 부피가 미치는 영향.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부피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부피의 변화와 압력의 변화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가 10장에서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압력을 높이면은 부피가 줄어들게 되고, 그죠? 반대로 부피를 갑자기 키우게 되면은 그 기체의 압력이 떨어진다라는 것 배웠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뭐 하나를 이해하면은 나머지 하나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는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때의 KC 값이 0.291이 되겠습니다. 온도는 700켈빈이에요. 그러면은 부피 변화에 따른 영향을 보려면은 부피가 커지거나 부피가 작아지거나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피가 감소한다가 외부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럼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일정한 온도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나요?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죠? 압력이 증가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보일의 법칙에 따르면 P 곱하기 V는 일정한 값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사실 요거는 뭐 두 개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효과라고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면은 외부에 지금 압력이 증가한 걸 외부 스트레스가 압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줬으니까, 그러면은 르샤틀리에 원리에 따르면은 이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려고 하겠죠. 반응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죠.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가 온도도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고 부피도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기체의 몰수가 감소한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랑 묶어서 생각하면은 PV는 일정하다는 보일의 법칙 때문에 부피 감소라는 것은 곧 압력의 증가와 같은 말이고, 외부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부피가 감소한다는 게 곧 압력의 증가라는 외부 스트레스를 가져오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압력은 감소하는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근데 우리가 부피도 지금 일정하게 변하지 않고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const vt, 그러면은 그럼 압력이 곧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게 되죠, 그죠? PV는 nRT인데 V 일정하고 T 일정하니까 P가 곧 N, 안에 기체가 몇 몰이 있느냐에 따라 압력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럼 빠르게 이번에는 반대 방향,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반대로 부피가 증가했다는 거는 압력이 감소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이 되겠고,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N 값이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반응을 아까 전에 위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평형에 도달을 하게 되면
N2의 농도가 0.5몰, 그 다음에 H2가 3몰, 똑같은 농도예요, 그죠? 1.98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값들로부터 우리가 평형상수 K를 계산하면 KC를 계산하면 0.29라고 합니다. 앞에서 했던 값을 한 번 더 쓴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부 스트레스를 가해 볼게요. 그래서 부피가 2분의 1이 됐다. 부피가 2분의 1이 된다라는 말은 뭐 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부피랑 압력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농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농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농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의 농도라고 하는 것이 부피분의 몰수가 되니까 우리가 부피를 반틈으로 했다, 부피를 2분의 1로 했다라는 것은 곧 이 말은 곧 농도를 2배로 했다는 말이 되겠죠. 농도를 2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각각의 이 새로운 상태에서의 농도를 계산해 보면 N2 1몰, H2 6몰, NH3 3.96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Q 값을 계산해 보면 그게 0.073. 그래서 이게 KC보다 훨씬 작죠. 그러면 우리가 K 값이 다시 커질 필요가 있겠다. K 값이 커져야지, 죄송해요. 뭐라고 하는 거지? Q 값이 커져야지 K 값에 수렴할 수 있죠. Q 값이 커져야지 K 값에 수렴할 수 있으니까 Q가 커지려면은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 값을 계산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르샤틀리에 원리를 뭐 특별히 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잘 풀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르샤틀리에 원리를 적용해서 이 문제를 좀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부피가 지금 반틈이 됐죠. 부피가 반틈이 됐다. 부피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부피가 줄어들면은 이 반응은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진행하게 되죠.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쪽으로. 그래서 요 반응식 여기 위로 돌아와 보면은 지금 보면은 반응물은 질소기체 1몰과 수소기체 3몰, 즉 반응물은 기체 4몰이 있는 상태고요. 생성물은 암모니아 기체 2몰만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부피가 반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줄어들었다라는 말은 기체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 즉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예제 15.14를 저희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15.14는 3개의 반응을 준 다음에 부피 증가에 따라서 생성물의 몰수는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PCl5 기체가 PCl3 기체와 Cl2 기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반응이 있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외부 스트레스가 부피가 증가하는 거라고 했고, 지금 보면은 부피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그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체의 몰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반응물은 기체 1몰, 생성물은 기체가 2몰 상태죠. PCl3 1몰, Cl2 1몰. 개수가 1대1이기 때문에 그럼 이 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겠다.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는
산화칼슘이랑 CO2 기체를 반응시켜서 탄산칼슘을 만드는 건데, 여기는 산화칼슘 고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탄산칼슘도 고체니까 생각할 필요 없죠. 반응물에는 기체가 1몰인데 생성물에는 기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응은 왼쪽으로 진행이 되겠다. 왼쪽으로 가야지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꼭 기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몰수는 기체의 몰수예요. 비록 평형상수식에 수용액의 농도는 등장하지만 수용액의 농도는 압력에 의해서 거의 바뀌지 않죠. 왜냐하면 수용액의 용액의 부피 자체가 압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이 문제가 여기가 뭐 수용액 상태다 이렇다고 해도 여기서는 무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평형상수식에 등장하지만, 그죠? 수용액 상태는 평형상수식에 등장하지만 압력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군요. 평형에 미치는 온도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쭉 봤던 것은 어떤 물질의 농도를 변화시킨다거나 압력 또는 부피를 변화시키면 평형의 위치는 바뀌죠.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화합물들의 농도 값 자체는 바뀌죠. 몇 번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평형상수 값 그 자체는 유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형상수 값이 얼마니까 뭐 우리가 미지수 x로 나타낸 농도를 끼워 넣어 가지고 x 값을 계산을 해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온도가 바뀌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온도의 변화. 온도의 변화는 바로 다이렉트하게 평형상수의 값 자체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거냐 하면, 또 암모니 합성 반응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온도에 따른 평형의 위치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그리고 뭐 열을 얼마나 흡수하는지 혹은 방출하는지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 델타 H0는 마이너스 92.2 kJ이에요. 뭐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부르죠, 그죠? 균형 맞춤 반응식에다가 열 출입량 델타 H를 같이 표현한 걸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그러죠. 오랜만에 보니까 다들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에는 델타 H가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고 부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음수 값으로 줄어든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에너지가 어딘가로는 가야 되는데, 내가 잃어버렸으면은 내 주위 바깥에서 열을 받겠죠. 그러니까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샤틀리에 원리에 따라서 일단 결과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음수인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평형상수 값이 여기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평형상수 값 Kc는 감소한다.
왜 그런지를 천천히 배울 거니까 지금은 일단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양수인 반응이 되겠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번에는 KC도 같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쪽에 가가지고 우리가 15.10절에서 사실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바로 다음에 다룰 거니까 그냥 지금 일단 노트를 참고해 두시고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반응을 어떤 쪽으로 유도를 할 건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온도의 변화에 따른 평형의 위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저 반응열 델타 H 있죠, 요거 델타 H를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냥 균형 맞춤 화학 반응식 쓰고 끝부분에 뭐 델타 H가 양수, 이게 뭐 양수니 음수니 어떤 숫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반응열 자체도 뭐 반응물의 하나, 생성물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주어진 이 반응식을 제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N2 기체랑 수소 기체 3개가 반응을 했더니 두 개의 암모니아가 발생하면서 생성물로 열을 만들어내는 거죠. 열이 만들어져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열 반응은 생성물 쪽에다가 여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열 반응에서는 Q를 Q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지수 Q랑 또 좀 헷갈릴 수 있겠군요.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이것도 그냥 델타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스몰 Q로 씁시다. 스몰 Q로. 반응지수 Q는 아니에요. 발열 반응에서는 그 열량 Q를 생성물로 취급할 수 있고, 흡열 반응에서는 이 Q를 반응물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거죠. 뒤에 가서 천천히 이것도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우리가 발열 반응을 위해 써놨으니까 발열 반응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온도를 높여준다. 온도를 높여준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서 가해주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온도를 가해준다. 이 말은 곧 뭐랑 같아요? 온도를 높여준다는 거는 외부에서 열을 넣어준다. 외부 열량 Q를 높여준다는 거죠. Q를 높여준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럼 지금 발열 반응에서는 우리가 열량 Q를 생성물처럼 취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흡사 생성물을 첨가한 거랑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성물이 많아졌다.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르면 생성물 Q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될 테니까 역반응,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아가는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왼쪽으로 돌아간다. 그럼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면 열을 방출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쪽으로 가면 열을 방출하니까 되돌아가는 반응, 요 색깔로 할까요? 되돌아가는 요 반응은 열을 흡수를 하겠죠, 그죠? Q를 먹어버리잖아요. Q를 먹어서 화합물의 형태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데 이때는 흡열 반응이 되겠다. 흡열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발열 반응에서 또 온도를 낮춰주는 경우도 있겠죠. 발열 반응에서 온도를 낮추어 준다라고 하는 거는 곧 똑같은 말은 Q를 제거한다, 열량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생성물 제거와 마찬가지의 의미가 되겠고요. 생성물을 제거하는 스트레스를 가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다시 복원하고 싶어 하죠. 회복하고 싶어 하니까 열을 다시 만들어내려면 자꾸 반응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열 반응.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은 온도를 높였다, 뜨거워졌죠. 외부가 뜨거워졌으니까 그러면은 뜨거운 거를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니까 우리가 흡열, 화학 시스템 안으로 자꾸 열을 뺏어가는 그런 반응이 진행이 될 거고, 반대로 열을 뱉어낸다, 온도를 낮췄다, 온도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주변이 추워지잖아요. 주변이 추워지니까 그러면 추워진 주변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화학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꺼내는 발열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화학 반응은 발열 아니면은 흡열일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열의 출입이 없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그럼 흡열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흡열 반응은 흡열 반응에서도 반응을 한번 써보고 이야기할까요? 네. 흡열 반응은 뭐 이런 식의 사산화 이질소가 두 개의 NO2로 분해되는 반응인데 1대의 델타 H는 플러스 55.3kJ이에요. 지금 델타 H가 양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흡열 반응이죠. 열화학 반응식을 이런 식으로 꾸밀 수도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얘는 흡열, 그냥 반응물 쪽에다가 열을 주어야지 생성물로 이 반응이 진행이 된다는 거니까 반응 Q를 반응물처럼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에서는 열을 반응물처럼 취급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온도를 높여준다. 그 말은 외부 스트레스가 열량을 높여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건 지금 흡열 반응에서는 열량 Q의 위치가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반응물을 첨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죠. 반응물을 첨가한 효과가 났으니까 반응물을 제거하는, 여기서 반응물을 제거하려면은 Q를 낮추어주는 방향인 뭐죠? 여기서 Q를 제거한다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흡열,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낮춰준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곧 열량을 제거한다, 열을 제거한다라는 게 되겠고, 이거는 반응물 제거라서, 그러면 이런 외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Q 값이 증가하는 쪽으로, 즉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열의 영향, 부피의 변화 영향,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내용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15장이 좀 내용이 많고, 하여튼 16장도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기말고사 때 공부하실 게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15장의 마지막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점 10절 15점 10절로 가면은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15.10절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화학 평형이랑 우리가 15장에서 배우고 있는 이 화학 평형이랑 화학 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들 그 그런 암표상 찌르고 이런 행동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철없을 때 그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거의 다 막 조폭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전 막 젊은 혈기 막 좀 생각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면 걸리면 진짜 잘못하면 작살나요 진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 초등학교 친구들이 막 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막 뭐 그런 막 불법 도박장 운영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막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막 너 진짜 지읒될 뻔했다. 너 정신 차려라. 너가 학교에서나 뭐 선생님이 뭐 공부 잘하니까 착하다 뭐 보호해주고 이러지, 밖에 나가면 그냥 주먹으로 맞으면 졸라 아프다고 그 이야기 했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평형 상태를 다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평형 상태를 묘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뭐 첫 번째는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묘사를 했었죠. 근데 제가 앞에서도 지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은, 실제로 이게 반응이 유지된다고 해서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가 0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오히려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평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인 가역 반응을 AB 더하기가 CD의 결과물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14장에 거기 마지막 부분을 조금 제가 띵거먹고 왔는데, 단일 단계 반응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A랑 B가 만나서 중간에 어떤 다른 화합물이 나오지 않고 바로 C랑 D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반응 속도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속도 상수 K F에다가 A 곱하기 B의 농도, 뭐 요거 14장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받아두도록 합시다. 단일 단계 반응이라고 하면은 반응 차수랑 개수가 똑같은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 1대 1이니까 여기도 그냥 반응 차수를 11로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F는 포워드, 앞으로 간다라고 해서 정반응이라고 해서 우리가 KF라고 하고, 역반응의 속도는 그러면 속도 상수 K에다가 생성물 CD의 농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R이라고 하는, R에 첨자를 붙일 텐데, R은 리버스, 되돌아온다, 거꾸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쓴 다음에 요 상태가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은, 평형에 도달하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정반응의 속도 KF 곱하기 AB, 그 다음에 역반응의 속도는 KR 곱하기 CD. 근데 얘네들이 평형에 도달한다면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의 모양을 조금만 변형을 시켜 볼게요. 조금만 변형을 시켜 가지고
평형상수식 모양처럼 바꿔볼게요. 즉 여기 a 곱하기 b를 양변에 나눠주고 그리고 kr을 왼쪽으로 나눠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이 뭐랑 똑같을 거냐 하면 kr분의 kf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초록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이 곧 평형상수 kc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농도로 나타낸 평형상수 kc가 화학 반응의 속도랑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역반응의 속도분의 정반응의 속도로 우리가 평형상수 k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제 노트에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평형의 개념 자체를 반응 속도랑도 이렇게 연관을 지어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속도 상수와 이렇게 연관을 시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9절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온도가 변화하면은 평형상수 kc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 온도의 변화가 kc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사실 이런 내용이 그 문제 풀이로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뭐 개념 물어보는 문제 이런 식으로는 만들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 꼭 잘 복습을 해두세요. kc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속도 상수 kr분의 kf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가 속도 상수 k는 그 전에 언제죠 이게? 14장인가? 거기서 이야기한 아레니우스 식을 이용을 하면은 아레니우스 상수 a에다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a 나누기 rt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a는 아레니우스 상수가 되고 2a는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되죠. 뭐 R은 기체 상수일 거고 T는 온도가 될 거예요. 요거를 하나 그림을 그려놓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반응물이 이렇게 에너지를 여기가 이제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고 X축은 반응이 진행되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봤을 때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에너지가 어떤 그 봉우리가 있어가지고 그 봉우리를 우리가 넘어서야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반응이 진행될 수 있죠.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이 꼭대기 위치와 출발점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EA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반응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것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어떤 하나의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두 개로 정의될 수 있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값,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 EAF. 그 다음에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되돌아오는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요렇게 정의되겠죠. 출발점이 이번에는 생성물 쪽이니까. 그래서 요 번호를 안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내고 있때는 EAR 리버스 방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평형상수 K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쓰고 나면은 그러면은 KF 값은 어떻게 되나요?
아레니우스 상수 AF에다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EAF 나누기 RT, 그 다음에 리버스 방향은 A의 R에 마이너스 EA R 나누기 RT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요 식들의 형태를 여기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집어넣으면은 AR분의 익스포넨셜 EAR 그냥 여기 빨간색에 돼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여기 위에 식에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 부분 있죠. 지수 부분을 우리가 합칠 수가 있죠. 그죠? 지수 나누기 돼 있는 것들은. 그래서 AR분의 AF,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해가지고 마이너스 EAF 빼기 EAR 전체에 나누기 RT, 요렇게 쓸 수가 있죠. 뭐 좀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썼는데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를 좀 뭐를 하고 싶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발열 반응 아니면은 흡열 반응이에요. 그죠? 발열 또는 흡열이에요. 발열 반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은 경우를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EAF랑 EAR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크게 되나요? R 쪽이 더 크게 되죠. 그죠? R 쪽이 더 크게 되니까 그러면은 요 함수에서 요 부분의 값이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 값을 가지겠죠. 그죠? 요 부분이 음수고 이 부분이 음수인데 앞에 또 음수가 있죠. 이거는 결국에 생각하면은 그냥 그냥 1 나누기 RT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경향성만 이해하고 싶다면. 그죠? 그냥 양수값 플러스 1.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제가 노트에도 그려놓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요거를 제가 요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요. KC를 그리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거를 그리는 거다.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발열 반응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KC가 같이 커지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게 되는 거죠. 뭐지? 반대로 말했나? 앞에서 반대로 말하지 않았나요? 온도가 올라가면 그죠? 평형상수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해야 된다. 그래프를 잘못 그렸나? 잠시만요. 온도가 그래, 네, 죄송해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유튜브에 올리면 이거 다 남겠네. 온도를 올리면은 그죠? 이 그래프 지금 생긴 모양을 보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KC 값이 내려가게 되죠.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속도 상수 K가 두 개가 관여하죠. KR과 KF가 관여하는데
이 발열 반응이라고 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이런 식의 부등호를 가지고 결정이 되어 가지고 그 아레니우스 식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온도에 대한 영향을 결정을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흡열 반응을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흡열 반응은 역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이 있죠. 그래서 봉우리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활성화 에너지를 EAF, EAR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흡열 반응에서는 항상 EAF 값이 EAR 값보다 크게 되죠. 그죠? 흡열 반응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흡열 반응에서는 요 두 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부등호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기 식을 한 번만 더 써볼까요? AR, AF, F 빼기 EAR 나누기 RT. 이 그래프가 생각보다 그리기가 엄청 어렵네. 헷갈리네. 요게 이제는 부호가 양수죠, 그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으니까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 나누기 RT.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렸던 T, KC 이렇게 어떤 값에 수렴하는 요런 모양새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은 KC 값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 그걸 이런 식으로 현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가지고 평형상수 K의 영향을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평형상수 K라고 하는 녀석이 이 KF와 KR의 상대적인 비율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방향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방향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크죠. 그죠?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흡열 반응에서. 그러면은 똑같은 온도를 높여 주었을 때 이 그 지수에 들어가는 부분이 더 큰 애가 더 많이 변하겠죠. 그죠? 그 똑같이 나눈 RT 이렇게 했는데 분모의 변화량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분자 값이 더 큰 애가 더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온도 변화를 하더라도 KF가 빨라지는 게 온도를 높였을 때 KF가 빨라지는, 그러니까 값이 커지는 정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KF 값 KR분의 KF로 정의되니까 KF 값이 빨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KF 값이 더 빨리 요렇게 커지니까 우리가 KC 값도 커진다. 요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냥 정신이 없었나 보네요. 여기 지금 노트에 보면은 똑같은 그림을 붙여놓고 하나는 1에서 KC가 내려간다, 하나는 1에서 KC가 올라간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 애기가 요새 새벽에 잠을 너무 안 자서 제가 요새 낮에 정신이 없습니다.